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쉽게 얘기하면 대주주들이 상속세,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네.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지 말라.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역도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날인데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를 찍은 날 아주 의미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4,000포인트를 넘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사상 최고치를 가고 하는데 밑거름이 되신 분인데요. 민주당 제주시을 김한규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 백오피스에서 꼭 이 질문을 하라고 연락이 네. 왔어요. 저하고 연령대가 거의 비슷한데 여러분 그 화면에 잡히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삼촌뻘되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비슷하죠, 뭐. 네. 근데 어디 피부과 다니시나요? 그거는 아니고 이게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있다 보니까 네. 좀 상대적으로 젊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국회의원 아닌데요. 여의도가 네네. 원체 과중한 업무. 동여의도는 이제 금융, 서여의도는 정치인데 과로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보궐로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네. 정말 조로하는 곳이더라고요. 여의도가. 네, 다들 아니 제주도니까 네. 귤을 많이 먹어서 피부가 좋아지신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뭐 근데 제가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게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술은 아예 못해서 네. 거의 먹어본 적이 없고 네. 담배는 뭐 어릴 때 피다 좀 끊었고 네. 제 중년 남성의 가장 큰 문제는 술 담배인 것 같은데 좀 일찍 절연을 한 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우리 김한규 의원님 네. 모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김한규 의원님 없으셨으면 3법 개정부터 해서 네. 부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최근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네. 이것들이 이제 자리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소영 의원이 주도적으로 이제 앞서 나갔고 네. 저는 이제 이소영 의원을 무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초반에 법을 낸다고 할 때 아마 공동 발의자를 찾기가 어려울 거다. 10명을 모아야지만 법안 발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과연 통과시킬 수 있을까 의문이 있었는데 네. 일단 이제 공동 발의를 빨리 해주자라고 해서 네네. 제가 제일 먼저 공동 발의를 해줬고요. 그 전에 이소영 의원하고는 이제 주식시장 관련해서 스터디를 좀 따로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네네. 같이 만나고 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을까 이런 네. 고민들을 했고 네. 저 변호사로 있을 때 M&A 업무를 좀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뭐 지금은 안 하지만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해본 적이 있어서 네.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이 세제 관련된 문제가 좀 크다라고 생각했고 네. 이소영 의원이 이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막 이제 듣고 와서 저희들한테 이제 상의를 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그랬죠. 네. 저희들이 열심히 도왔죠. 이소영 의원에 대한 무한 신뢰가 공동 발의를 하게 된 계기죠. 근데 어떻게 하다 뭐 그렇게 무한 신뢰 하시게 되셨어요? 이소영 의원은 사실 제가 같은 로펌에서 근무를 네. 했는데 10년 후배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동료 의원이 됐는데 네. 국회에 와서 봤더니 네. 벌써 재선 의원이 되면서 이소영 의원이 상당히 어린 편인데도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대부분의 경우 저는 합리적이고 갖고 있는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민주 진보 진영에서 정치를 하다 보면 몇 네. 가지 고정관념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자 감세. 그러니까 세금을 내리거나 아니면 뭐 기업들의 이익이 되거나 주식 시장에 관련된 일들은 일반 서민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네. 이제 문제의식을 의원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갖고 있었고 네. 보통은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면 깨기 어려워서 좀 피해가고 네. 누구나 들으면 좋은 법안들만 내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소영 의원이 그 용기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누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이소영 의원을 통해서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이소영 의원은 뭐 저희 국회 내에서는 좀 독특한 존재죠. 그런 면에서. 그게 굉장히 놀라운 국면이에요. 바로 네. 그 이소영 의원이 독특한 국면이라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인데 그 이번 그 이소영 의원이 안 내고 우리들 김한규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초기 발안자가 네. 되어가지고 했던 이런 법안들이 소위 말하는 중산층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네.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느끼냐면 민주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몰라. 경제 문외한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념과 사상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 삶의 유지는 어떤 먹고 사는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데이터 속에 네. 아직 머물러 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근데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뭐 다양한 이제 배경을 갖고 있는데 네. 저희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가가 아직 없는 분들도 있고 네. 자가를 마련하고 나서 추가적인 재산이 없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집이 마련되고 나서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분들은 DB냐 DC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이럴 텐데 아무래도 네. 지방의원 출신이나 이 시민사회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네. 그런 일반 회사원들의 재산 증식이나 이런 고민들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과거 데이터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요즘은 아니에요? 챗 GPT 때문에 다들 네. AI를 많이 쓰셔갖고 요즘은 최신 데이터들은 쓰는 것 같고요. 다만 사람들이 서민의 삶에 대해서 아니면 경제나 민생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네네. 그런데 그게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계신 거라고 보고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저는 제가 알기로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종잣돈을 만들고 키워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을 다 만들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여유돈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사실은 경제 현장에서 계속 거꾸로 바텀에서 이쪽 위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과 같은 이미 그 부동산발 디플레이가 시작됐다라고 봐요. 이번에 소상공인 특별히 요식업자, 폐업자 네. 수를 보면 정말 사상 최대. 네. 근데 숫자적으로 보면 놀랍게도 강남, 서초, 송파에 네. 많아요. 전 듣자마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 다 연끌했잖아. 쓸 돈이 어딨어? 쓸 돈 없어. 쓸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외식을 해? 어떻게 해서 친구 만나서 한 잔을 해? 불가능한 일이야. 부동산 디플레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이익이 망하는 게 단순히 뭐 다른 그분들한테 지원이 부족해서 제가 보기엔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정치인 입장에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얼마나 목소리가 나한테 많이 들리느냐. 네. 개인 투자자들은 조직화돼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의도에 투자자들의 목소리들이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각종 단체나 협회가 있고 지역마다 지부들이 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평소에 정치인들이 만나는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다. 그러네요. 어느 정당이든 그렇고요. 두 번째는 네. 우리나라가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인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이제 서울에 안정적인 자영업자도 있겠지만 네. 지방의 경우는 정치인들하고 같은 세대, 그러니까 50대, 60대 자영업자들이 제일 많고 네. 또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이런 분들이 정치인들과 비슷한 세대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년배들의 문제를 많이 보게 되죠. 그게 이제 여의도의 중년 남성이 제일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문제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선 소상인 자영업자를 신경 안 쓸 수는 없어요. 다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일반 국민, 뭐 주식 계좌가 뭐 1,400만 계좌다, 1,500만 계좌라고 하는데 네. 이런 주식 계좌 숫자를 생각하면 네. 이게 일부 뭐 여유 있는 층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네.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똑같은 통계를 갖고도 한 사람이 증권 계좌를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주식 투자자는 몇 안 될 거다. 네네. 그 다음에 휴먼 계좌도 많기 때문에 네네.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분들은 결국은 대졸에 여유 있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 중산층에 그게 국한된다. 어프로치가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저희의 항변과 저희의 부르짖음은 뭐냐면 여기는 민주화가 안 됐다. 네. 너무 불공정하고 부정의가 판을 친다라는 거거든요. 일례로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한번 실제로 따끈따끈한 네. 일이에요. 일주일밖에 안 된 일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이 됐으니까 최근에 그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회사가 대주주 지분을 2배 정도 받고 팔았어요. 네. 그 인수한 회사가 바로 인수가 끝난 다음에 유상증자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시도했어요. 거의 그 떨어진 시가 수준으로. 그래서 완전히 발끈했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주 이익 침해인데 100% 소액주주 100% 이익 침해인데 그럼 예를 들자면 뭐 이건 그래도 처리를 했습니다. 유상증자 처리를 했어요. 그 저항에 못 이겨서 제가 보기에는 대주주의 지분을 비싸게 사준 것도 주주 이익 침해거든요. 미국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살라면 같은 가격에 다 사든가 아니면은 부분만 살라면 현재 시가로 사든가. 그리고 프리미엄을 주는 행동은 소액주주들한테 그 좀 뭐랄까 그 손해를 입히는 행동이거든요. 만약에 그 소액주주들이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하면 이기겠습니까? 이제 결국 제3자 배정을 통해서 낮은 가격으로 신주 인수를 하게 한 거잖아요. 하려다 그건 포기는 그렇죠. 했습니다. 이제 포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은 상법 개정 이후라면 무조건 이제 성관주의 위반으로 문제되는 사례고 저는 지금도 네. 이사의 성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3자 배정이라는 것 자체가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새로 그 매수인 쪽 경영권을 인수하는 쪽에서 결국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한 거고 맞습니다. 기존 대주주의 주식을 프리미엄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기존 대주주가 어떻게 보면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게 미리 회사법 내부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주는 네. 이런 딜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국 회사에 결국 손해를 본 거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주가만큼 신주 인수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10% 정도 낮게 들어왔다는 건 회사에 손해를 미친 겁니다. 그 네. 안에서는 대주주도 있고 소액주주도 있는데 네. 여하튼 소액주주 입장에서 보면 회사를 대리해서 이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죠.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네. 혹시 이거 듣고 계신 글로벌 텍스프리 그 주주분들은 소송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혹시 저 변호사나 이런 분들도 소개해 주시나요? 이거는 뭐 김용남 의원님이 변호사시죠? 김용남 의원님 예. 찾아가시면 제일 잘하실 것 요즘 같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거 있어요. 예, 번호- 소액주주 네. 활동. 네. 근데 이거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철회됐다라고 하긴 네, 하는데 실제로 손해 발생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주주 대표 소송을 해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저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단어 자체가 미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공식적으로 거의 인정하다시피 한 거죠. 왜냐하면 상속할 때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50% 넘는 경우에는 할증까지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가격을 네. 고려할 때 미국도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회사법들을 공부해 보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그런데 회사를 합병하거나 이럴 때는 모든 주주한테 네. 동일하게 주식 인수 가격이 정해져야 되고 이런 원칙들이 확고하게 있어서 네. 그런 절차에 따라서 따른데요. 네. 개별적으로 대주주하고 거래하는 거는 여전히 가능은 하고요.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태그얼롱이라고 해갖고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내 것도 같이 뭐 사게 해달라 네. 이런 조항을 주주 간 계약에 넣기는 하는데 네. 그 말은 여전히 주식을 비싸게 파는 게 가능은 합니다. 근데 요번 건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으로 팔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과도하게 프리미엄을 준 것 같거든요. 네. 그 대신에 제3자 배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 그렇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예, 예, 이거는 좀 비싸게 사고 이거는 적게 사고 이런 딜을 한 거거든요. 네네. 이게 잘못된 거죠. 예. 그거 철회한 거 자체만으로는 소송에서 이렇게 경합이 붙어서 이긴다는 확정적인 보장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이제 주가에 이걸로 인해서 주가 하락을 가져와서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든지 뭔가 이런 손해가 입증될 수 있다. 입증될 수 회사에 있다. 대한
이미지 사실 이걸로 인한 유명세는 탔지만 아주 안 좋은 기업이라는 그렇죠. 이미지 그 훼손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거버넌스가 그로 인한 이제, 예를 들어서 주가 하락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준다면 아, 이 부분은 그렇군요.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김용남 의원님한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잘하실 네. 것 같습니다. 네. 이 건에서 보여지듯이 한국 그 자본시장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에 산업 세력의 자본 조달 창구로 이용이 된 거예요. 자본 조달하는 거는 필요하고 그 우리나라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되게 중요한데 그 너무 그 덕분에 지저분해진 거죠. 투자자는 고려 안 네. 하고 산업 자본 세력만 고려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번에 환율에 치명타를 입힐 정도로 1,800억 달러, 네. 우리나라 돈 한 260조 원이 미국으로 빠져나갔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관료들은 세금제도 뜯어고치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이분들 주식 안 해봤구나. 진짜 모르네. 저게 세금 때문에 나간 게 아닌데.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의 분위기가 물이 좋아지지 않고서는 물이 정화되지 않고서는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되게 걱정하는 게 지금 벤처 펀드 조성 네. 엄청나게 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도요. 네. 우리 그 라임 사태 같은 것도 그 앞단에 모태 펀드 조성이 있었어요. 네. 시장이 정화되지 않은 데서 돈만 조성하면 잘못하면 나중에 네. 큰일 납니다. 네. 그게 너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지 좀 많이 걱정이에요. 아니, 걱정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가 거기 있다 보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건 이제 비상장회사 투자들이잖아요. 모태 펀드 같은 네네. 경우에는 뭐 엑싯 과정 자체가 지금 너무 어렵다라는 것도 이제 고려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네. 상장하면서 자본 조달 창구로만 생각하고 네. 자기네들에 대한 규제를 뭐 거부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네. 인식이 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들을 그럼요.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김용남 의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마인드면 상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네, 퍼블릭 컴퍼니로 하면 안 되는 거고. 퍼블리싱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꾸 엑시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니 그 경영자는 그 단어 네. 쓰면 안 되는 거지. 왜 엑시트야 그게? 그러니까 엑싯이 이제 초기 창업자가 네. 상장을 하는 거는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엑싯을 위해서는 필요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재무적 투자자들이야. 그렇죠. 초기 투자자니까 일부 엑시트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경영자는 새로운 리스팅이거든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개념이 없다는 거지. 다 엑시트라 그래. 네, 그게 문화예요, 한국에. 기본적으로 이게 상법, 자본시장법 내부의 문제는 아니고 네.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 경영진들이 주가하고 무관해요. 그 성과 평가가 네네네. 대주주하고 진짜 독립된 이사회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보면 뭐 퍼포먼스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주식 가격에 따라서 자기가 성과급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CEO들 입장에서 아니면 대주주들 입장에서 주식 가격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소액 주주들은 투자하는 이유가 네.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 차익을 얻으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소액 주주들의 주식 투자 이유를 알고 이거를 충족하려는 경영진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회사하고 대주주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사회는 별도로 로펌을 선임을 해서 자기네들이 회사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법안을 따로 만들겠다고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영진들은 대주주의 미국도 뭐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회사가 로펌에 의뢰를 하게 되면 네. 대주주한테 이익이 되게 자문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주주 따로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회 따로 이런 식으로 의견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 과정에서 삐끗하면 바로 미국은 배임죄가 없지만 바로 손해배상 소송으로 큰 개인 책임을 묻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과정에서 CEO들의 1차적인 목표는 상장회사의 주가를 견인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장회사를 초반에 신규 상장 또는 나중에 증자를 해갖고 신규 자본 조달을 할 때만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네. 기존 투자자의 IR 관리 측면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뭐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행 체제에서는 경영진이 주가에 신경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바꾸려고 네. 세제상으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네, 맞아. 그래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네.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상법 개정도 중요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했지만 우리나라는 역으로 주가를 올리지 않은 요인보다는 누르고자 하는 떨어뜨리려고 하는 네. 요인이 대주주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크거든요. 이 상속세가 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런 식이던데요. 네.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번 설명해 주시고 왜 이걸 이렇게 같이 공동 발의하게 되셨는지도 얘기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쉽게 얘기하면 대주주들이 상속세,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네.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지 말라라는 네. 법안이죠. 네.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상장 주식은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뭐 대주주 뭐 회장님이 네. 뭐 예를 들어 사망을 하시게 되면 갖고 있는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벌 2세나 3세들은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면 나중에 우리 아버님이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나중에 상속세를 많이 내야 맞아요. 되는데 네. 어떻게 하지? 아버님 건강이 안 좋은데 그러면 인위적으로 주가 올리지 않게 네. 예를 들어 재무 상황이 안 좋으면 그것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리고 네.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돈을 많이 써갖고 재무제표도 안 좋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네. 감가상도 세게 하고. 예. 네. 그런데 방법은 이제 많죠. 네. 비상장 회사들은 시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네. 하냐면 자산하고 이익하고 이런 것들을 가중 평균해 갖고 적정한 가격을 산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회사의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상장 회사들도 일정한 경우에는 네. 이 시가가 아니라 비상장 회사처럼 네. 자산이나 회사의 이익을 기준으로 상속 가격을 산정하겠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 주가 낮추기 위해서 힘쓸 필요 없다라는 네. 이제 세제사항의 변화를 만드는 법안을 이제 회사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세부적으로는 모든 회사를 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니 이거는 뭐 상장 회사라는 게 시가 기준인데 네. 원칙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PBR 기준으로 한 0.8 이하인 회사. 네. 네. 그러니까 자산 가치보다 지금 주가가 훨씬 낮은 회사들은 네. 좀 이례적이라 좀 의심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자산이 더 높다라는 건 당신이 인수하는 건 실질적으로 이 자산만큼을 인수하는 거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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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산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0.8 PBR 0.8 이하인 회사들은 시가가 아니라 네. 회사의 실자산 가치 기준으로 상속세를 네.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면 뭐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데 아주 큰 대기업들은 어렵겠지만 중견기업들은 이 경영권 승계 컨설팅을 받거든요. 한 그렇죠. 2년 준비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회사의 주가를 좀 누르는 작업들을 실제로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실제로 컨설팅 업체에 돈을 주는 것보다 몇 배 이상의 상속세 절감이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소영 의원이 지난번 국감 시즌에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네.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비상장 회사 기준으로 상속을 할 때보다 네. 지금 시가 기준으로 상속을 할 때 훨씬 상속세를 적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갑자기 주가가 확 오르진 않을 겁니다. 네네. 하지만 대기업 오너들이 주가를 일부러 낮출 유인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또 앞으로는 대표이사나 이제 경영진의 평가를 네. 주가로 연동되는 시스템까지 같이 마련된다면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네.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그 의원님이 최근에 이제 의견을 내시는 것 중에 가장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닥터 나우 방지법을 반대하시는. 네. 닥터 나우법이 있었는데 닥터 나우를 막는 그 방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네. 분이세요. 닥터 나우법은 뭐고 방지법은 뭐고 네. 거기서 김 의원님 의견은 뭐고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얘기를 먼저 드리면 타다금지법이라고 기억나실 예, 거예요. 예. 저도 예전에 타다를 많이 탔었는데 네. 그게
조금 편법처럼 보이긴 하지만 당시 법률상은 합법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음. 이제 택시 업계에서 반대를 하니까 사후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네. 이제 타다 운영을 못하게 했죠. 지금은 이제 택시 면허를 사서 이제 다른 경영진이 이제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하튼 당시의 타다는 아닌 거죠. 네. 당시에 이 벤처 스타트 업계에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타다라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가 합법이라고 해서 로펌에 문의해서 의견서도 받아갖고 진행을 하는데 네, 진행을 이제 시작해서 돈 자본을 예. 쏟아부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건은 법원에서도 합법이라고 나중에 판단을 받았거든요. 네. 이런 거를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문제 있다고 불법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사업 못하면 애써 이걸로 창업하고 그렇지. 자본과 인력이 투자됐는데 갑자기 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반대를 하든가.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거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해도 되는 거냐? 네, 네. 이런 이 벤처 스타트업계 창업 열기에 아주 악영향을 미쳤던 게 저는 타다금지법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물론 이제 당시에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서 제한적이지만 타다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라도 마련을 해줬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비대면 진료 중개 업체들이 있어요. 네. 이제 이런 업체들이 수익 모델로 도매업을 하게 됐어요. 비대면 진료도 하면서 약국에 이제 약품을 이제 판매하는 이게 이제 현행법상은 합법이고 한 1년 이상 사업을 해온 업체가 있는데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네. 타다 금지법과 비슷하게 사후적으로 이 회사의 수익 모델을 막아버리는 이런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동안에 합법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온라인에서 이제 규모를 갖춰가서 자본 네. 투자하고 뭔가를 했는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땐 다 이유는 있죠. 네. 이제 보건의료 업계에서 혹시라도 불법적인 리베이트나 아니면 이 비대면 진료 중개업체가 약사 업체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취급하는 약을 처방하거나 대체 조제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도매업을 못하게 하자라는 이유로 이제 법을 통과시켰어요. 필요성은 저는 인정하는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그거를 꼭 사업 자체를 무조건 금지해야 되나. 그 안에서 우려되는 예를 들어 리베이트를 하지 말라. 네네. 아니면 그 부당하게 약사나 의사한테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 네. 이런 행위를 금지하면 되지 않나. 네네네. 그다음에 실제 문제가 생기면 사후적으로 처벌하면 되지. 이 사전적으로 그런 사업 자체를 못하게 그쵸. 하는 건 제 생각에는 쉽고 확실한 규제일 수는 있지만 전 게으른 규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나 벤처 스타트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네. 세부적으로 문제를 찾아내는 게 어렵더라도 국회는 그런 노력을 해서 네네. 정확하게 그 부분만 도려내야지 이 환부도 아닌 데까지 네. 그냥 다 잘라내는 음. 이런 방식으로 법을 만들면 네. 저는 이 회사 자체는 네. 잘 몰라요. 닥터 네, 나우라는 회사는 그 전에 알았던 회사는 아닌데 근데 저는 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닥터 나우뿐만 아니라 무슨 로펌 그렇죠. 온라인 로펌도 있고 막 여러 개 예전에 이제 그게 변호사 업계에는 네. 로톡이라는 네. 회사, 변호사 광고를 하는 회사가 처음 생겨났을 때 기존 변호사 단체에서 반대를 했고요. 네. 3.3이라고 이제 세무 플랫폼 업체가 생겼더니 세무사들이 반대를 네, 했고 또 뭐 안경사 단체들이 반대하는 회사들도 있고 요번에 이제 닥터나우 방지법도 사실 약사업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기존의 직역들하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이라는 건 기존에서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 틈새를 찾아가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얻고 종국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이익이 되는 네. 소비자들이 찾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기존 시장이 커질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기존 시장에서 기존 직역들이 갖고 있는 목을 신규 업체들이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네. 소비자 후생이 늘어난다면 그거는 우리가 오히려 네. 권장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 네. 또 더 다양한 서비스나 상품
이걸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거를 오히려 네. 판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와 국회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기존 단체에서 안정적인 음. 직역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는 뭐 공공의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게으른 방식으로 네. 신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거는 앞으로도 그러면 누가 창업하려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네. 기존 직역 단체가 있는 데들은 누가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네. 우리가 창업 붐을 만들어서 제3의 벤처 붐을 조성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 방향하고 역행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국회에서 이 법 대신에 실제로 문제되는 행위들만 딱 포인트 아웃 해갖고 네. 이런 부분만 딱 도려내는 법안으로 만드는 게 맞지 않겠나.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참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생존권이 달려 있으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고. 동료원들이 네. 부담스러워해요. 네. 네. 동네에 음. 약사분들이 많이 선거를 도와주고 우리 동네에서 힘이 세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나마 네. 그래 힘이 센 그 직능 단체들은 뭔가를 소리를 낼 수는 있는데 그 직능 단체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 효용 말씀하셨지만 소비자 효용은 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국가적으로 보면 산업 효용도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필리핀 같은 나라 보면 다 막아놨더라고요. 우리도 섬나라인데 네. 막기만 하면 다 막을 수 있는 나라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도태되고 마치 일본처럼 될 수도 네. 있고 반 디지털화 되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디지털화를 시키면 우려하고 있는 거는 수많은 소상공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직능에 네. 있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소수 대기업이 쭉 가지고 가고 일반인 직장이 네. 없어지는 뭐 그런 소위 말하는 K자형 이런 것도 될 수 맞아요. 있고 게다가 이제 한국은 그거에 대한 뭐 보상할 수 있는 재분배 시스템, 세금 시스템도 뭐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조금 더 뭐랄까 자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부터 뽑아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건 또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또 이거 자리 뺏기면 완전 나 죽으니까 목숨 걸고 싸우고. 근데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점차 어려워질 수 있는데 정부나 국회 역할이라는 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디지털화를 할 수 있는지를 도와주고 네. 필요하면 뭐 사업 음. 공모 사업들을 통해서 의지가 있는 데들은 네. 비용을 도와주고 아니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고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때 그 네. 과정에서 조금씩 시간을 벌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지 네. 신규 사업을 막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최근에 이 플랫폼 기업들이 좀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네네. 뭐 쿠팡이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라든지 플랫폼이 다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네. 그게 시대의 흐름일 수 있고 소비자 기준으로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플랫폼 업체가 있고 거기랑 거래하는 업체가 있고 소비자가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소비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업계가 경쟁을 해서 가격이 다운되고 네. 아니면 다양한 서비스나 그 상품이 출시된다고 하면 소비자 후생은 네.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네. 다만 그 과정에서 플랫폼이 어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돼서 부당하게 거래하고 있는 사업자나 아니면 라이더나 이런 사람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그거를 규제해야 되는 거지 네. 이런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네. 조직화돼 있지 않은 대다수의 소비자나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다. 이분들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네. 분명히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나 디지털 서비스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항상 이제 네. 목소리가 세거나 선거에 직접 도움이 되거나 내 눈에 보인 이런 분들의 네. 의견들이 좀 과대대표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네. 예전에는 막 큰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이 우리 정말 끓는 서민들의 그 어떤 화난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는데 이제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딱딱딱 집어서 이건 이래서 필요하고 이건 이래서 안 돼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국회의원과 정치인분들이 많아져야 할 것 같거든요. 저 오늘 이렇게 대담하면서 느낀 게 김한교 의원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구나 하는 걸 좀 느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소리 지르는 건 싫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딱 그걸로 좀 유명하시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네. 요즘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그 차분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안타깝게 그런 선배들은 소리 없이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동료들도 네. 차분하신 분들도 마이크 앞에만 쓰면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저희의 생존 본능일 수도 있어요. 이게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음. 미국도 국회에서 소리 엄청 많이 들려요. 어. 대통령이 오면 야당 의원들은 소리 지르고 난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정치가 되게 양극화되어 있다 그렇죠. 보니까 지지자들이 항상 약간 흥분해 있고 네. 실제로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가 음. 되게 쌓여 있다 보니까 네. 저도 어떤 때는 동료 의원들이 저는 못하지만 뭐 소리 지르면 속 시원할 때가 있어요. 네네. 그렇긴 한데 300명이 다 지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 또 인정받는 시간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안타깝긴 해요. 네네. 후원금 잔액이 그 차지 않을 때마다 이거 내가 정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네. 산업통상자원부 네. 거기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지금 완전히 진짜 K자잖아요. 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고 디지털화되면서 더 심한 문제고 AI화가 되면 이게 거스를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럼 어떻게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들려면 생각하고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미국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스윙 스테이트긴 네. 하지만 그쪽에 외국인 투자를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상 압박을 하고.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지역에서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주에서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경제 성장 캐파를 넘어서는 정도의 기대가 아니면 부담이 다 거기로 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역을 좀 특성화해서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고 네. 좀 옛날 방식이긴 한데 저는 이제는 산업 정책을 해야 되는 시기가 명확하게 왔다고 봐요. 여기서 말하는 산업 정책이란 그러니까 특정 지역별로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것들. 그치. 예전에는 이게 WTO 체제에서 국가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다 못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네. 그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미국이 공식적으로 특정 산업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역별로 그나마 생기가 도는 데들은 대기업이 있는 데들이에요. 맞아요. 제조업이 있는 뭐 데들이에요. 이천 청주 이런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WTO 협정을 아주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가 산업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지금과 같이 뭐 제가 벤처 스타트업을 얘기하지만 사실 판교 이북에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K자 성장을 오히려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네. 동시에 제조업 육성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임금으로도 일할 노동력들이 있는 지방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역을 다 공정하게 공평하게는 못하는 거고 네. 특정 지역을 좀 육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생각들도 있고요. 좀 다른 문제인데 이 생산적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돈이 기업으로 들어와서 생산하는데 좀 써야 된다. 지금은 이 부동산 시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이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증자나 아니면 상장을 위한 자금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게 상장회사만이 아니라 비상장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보면 매년 어느 정도 어느 나라에 어느 정도 투자할지 포트폴리오를 정하거든요. 네. 근데 국내 주식 시장이 지금 15%밖에 안 돼요. 아주 낮습니다. 예, 그다음에 미국 등 해외 주식 시장이 한 38% 네. 되는데 이 대체 투자라고 하는 비상장 회사라든지 이런 거는 한 15% 정도 안에서 다른 대체 투자랑 같이 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낮은 비율 1% 이하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요. 네. 이 장기 투자하는 자금들은 연기금들은 비상장 회사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매일 정산해야 되는 그런 투자들이 문제지 연기금들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다음 개인 같은 경우도 개인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도 지금 비상장에서 투자가 안 되는 건데 네. 이런 부분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 좀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하고 결국은 뭐 창업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황에서?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다 기술 창업만 생각하는데 네. 실제 창업은 비기술 창업들도 되게 많아요. 네, 네. 젊은 분들이 지역에서 기존의 사업자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비기술 창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까지도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들 창업을 한다고 하면 뭔가 테슬라나 스페이스X만 생각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 그렇게 천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또 이런 요구를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화가 돼야 돼요. 주식시장이. 아, 네.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면 창업시장으로 이 돈이 넘어간다. 근데 우린 여기서 바스라져가지고 네. 근데 왜 들어올 때 이상한 게 들어오니까 네. 좋은 애들이 안 들어오니까 바스라지니까 외부로 나갈 돈도 없고 아예 그러니까 외국으로 떠나버리는 이 시장 정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김 의원님이 이 시장 정화하는데 조금 더 애를 좀 써주셨으면 그 좋겠어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예. 근데 이제 업체들은 이제 배임죄를 없애달라고 하잖아요. 경영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투자자들 눈치를 보는 거는 수사기관에서 배임죄 맞아. 수사를 해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다른 사건 수사하다가 기업 오너를 건드리면 배임죄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네. 기업 오너들이 무서워서라도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 미국처럼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민사 소송에서. 자기가 다 증거를 만들어서 보내줘야 그렇죠.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배임죄를 없앨 경우에 과연 회사의 배임적 행위들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가. 네. 그래서 미국처럼 뭐 일종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소송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세무적으로라도 이렇게 네. 뭐 회사 자금을 빼내거나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이 제3자 배정을 할인 발행하는 이런 사례들 또는 대기업 오너들이 뭐 개인 회사를 세우거나 아니면 특정 주주한테 이익이 되는 이런 행동들을 규제하는 거는 아무리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이건 필요하다. 네. 그게 돼야지만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만큼의 투자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각에서는 주주자본주의 얘기를 하면 이거 올드 패션이다. 무슨 주주자본주의냐. 요즘 같은 시대 건 옛날 얘기다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나라가 주주자본주의가 언제 된 적이 저도 그 있어야지. 말. 저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주주자본주의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게 되고 나서 네. 그 뒤에 문제들을 생각을 해야지.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PBR이 일이 안 되는 회사들이 많다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잘못되어 있는 거죠. 네. 대주주들이나 경영진이 주가 부양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문화가 잘못된 거다.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들은 명확하게 처벌하거나 아니면 소위 금융치료, 그러니까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사례들이 쌓여지면 겁이 나서라도 그런 일을 더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분들의 경영 평가는 좀 세부적으로 진짜 앞으로는 그 성과급을 주가 인상분에 뭐 일정 부분을 연동해서 준다 이런 사례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이제 제주도에서 네. 오셨으니까 제주도 자랑 한번 해주셔야죠. 제주도 어떻게 그 관광도 유치도 하셔야 되고 네. 요즘 상황도 궁금하고 제주도가 뭐 바가지 이런 일부 업체들 때문에 또 실망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그래도 가까이 찾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가실 수 있는 요즘은 주말에도 비행기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멀리 가시기 힘들 때 네. 연말 연초에 제주에 한번 오시면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한라산에 쌓인 눈도 보시고 여전히 푸르른 바다를 보시면 그래도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잘 찾아보면 그렇게 관광객 상대로 비싸지 않은 정말 찐 도민 맛집들이 있으니까 요즘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 찾아가시면 좋겠고요. 오랜 친구처럼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김한규 의원님 발언에 동의를 하신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저희가 밑으로 쫙 깔아드리겠습니다. 이 후원 계좌를 열어드릴 테니까 네. 그 뭐 작지만 아마
크지 않더라도 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막 후원이 작지만 뭐 수백 건이 들어왔다 이러면 되게 용기를 얻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의하신다면 그 후원으로 의사를 표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민주당 산업통산자원부 산중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옛날에 네. 산자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두 군데를 관장하는 산중이 네. 국회의원입니다. 예, 산중이 민주당의 산중이 국회의원이시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3법 개정부터 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등 우리 소액주들을 위한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해준 의원분 중에 한 분이시죠. 우리 김한규 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자,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김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